네, 앞서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대로 서해상 대기질 입체 관측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의 김정은입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기상현상은 먼지와 관련된 현상이에요. 대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상청이기 때문에 기상현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기상기구에서는 기상현상을 100가지로 분류하고 이 현상들을 4시간, 3시간마다 공유를 합니다. 전 세계 189개 회원국이 있고요. 기상현상들은 물이나 빛, 전기, 먼지와 관련된 현상들로 구분을 합니다. 먼지와 관련된 현상은 대표적으로 황사가 있습니다. 여기 황사 S 6번 코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황사 6번 하나만 잡지만 발원지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먼지보라, 모래폭풍이라는 용어를 써서 강도와 그다음에 그 변화되는 정도를 가지고 다양하게 11가지 코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먼지 현상이 여기 5번에 무한대 표시 있는 연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2가지 먼지 현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황사와 연무는 기상학적으로 먼지와 관련된 현상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가시거리를 나쁘게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기원적인 측면에서 황사는 대륙의 황토지대에서 불려 올라간 다량의 황토먼지, 흙먼지가 하늘을 덮고 떠다니며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 또는 그 먼지 자체를 말하고요. 즉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먼지 현상입니다. 연무는 정의하기를 미세하고 건조한 고체 입자가 대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 미세한 입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주로 인위적 발생한 입자가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둘은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기원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대기질, 가시거리를 나쁘게 하는 현상이 그 먼지와 관련된 현상이 황사와 연무라고 했는데요. 황사는 발원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과 몽골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해 옵니다. 장거리 이동해 오는 과정에서 서해상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요. 물론 북한을 거쳐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서해상을 거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연무 중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짙은 연무 같은 경우에도 장거리 이동해 오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때 물론 서해상을 거쳐서 이동을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6년에 시행했던 코러스 X, 한미 대기질 관측 캠페인인데 이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였어요. 이 기간 중에 고농도 기간이 요 빨간색 박스로 두 개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 고농도가 나타난 기간은 고기압이 정체해서 그 오염물질이 축적되었던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박스 보면 오존은 다른 기간보다 월등하게 농도가 높았고요. PM2.5의 경우에도 농도가 다른 기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 장거리 이동해온 오염물질 때문에 연무가 발생한 케이스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오존 역시 첫 번째 그 정체했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PM2.5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그 정체했을 때보다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 PM2.5 농도가 훨씬 높았고요. 이때 분석한 그 지역별 기여도를 보면 중국에서 기여한 게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이동해오는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빈번하게 영향을 주고 2016년은 이 기간에는 한 번이었지만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 13년 연달아서 중국발 연무,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고 그때 미세먼지가 황사보다 더 나쁘다라는 기조의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는 부분은 그 서해상이 통과해서 오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있는데 서해상은 관측이 거의 없는 지역이거든요. 실제 관측이 없는 지점이고
물론 위성 관측이 있다고는 하지만 위성 관측은 다양한 그러니까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지만 반면에 그 관측 산출물 자체가 지상 자료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위성에 아니 구름에 착폐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탐지를 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실제 관측이 꼭 필요하고 그런 이유로 서해상을 지나는 서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서해상의 실제 관측 자료를 축적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양한 대기 오염 물질들이 수송하는데 이 수송이 되는 과정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서해상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에어로졸 과정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발원하는 그 해양 기원 가스나 입자상 성분들도 있고 이들이 물리화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그 레디에이션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구름 응결핵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등 기상과 기후변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쌓이면 향후에 대기 수송 모델이나 대기질 예측 모델이죠. 그리고 위성 산출물들을 검증하거나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관측하는 영역은 거의 고정을 해놓고 5년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수요가 많았어요. 넓은 영역을 관측해보자 그런 수요가 있긴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한 지점을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같은 기간에 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월 또는 일에 관측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P1에서 P2, P3, P4 이 구간을 기상 1호가 서피스, 그 해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요. 기상 항공기도 같은 영역에서 고도만 달리해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그 다양한 기관, 서울대를 비롯한 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 등에서 관측하는 자료를 가지고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저희 국립기상과학원 현재 기후연구부에서 하고 있고 참여기관은 그 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학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올해는 총 6개 기관이 함께 했습니다. 관측 장비는 항공 관측으로는 18종, 해상에서는 22종, 기상에서는 약 50종의 장비, 전체적으로 약 90종의 장비가 운영이 됐고요. 관측은 항상 봄철을 위주로 합니다. 그 장거리 이동 물질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기간이기도 해요. 황사가 봄철에 가장 많고 미세먼지 역시 겨울부터 봄 사이에 있는데 겨울은 1, 2월은 저희 기상 1호가 출항하기에는 사정이 되지 않아서 3월과 4월을 타겟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상에는 저희 과학원의 기후변화 감시소, 서울대학교는 서울과 부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그 안면도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충남에서 가장 높은 가야산 꼭대기에서 화학성분 관측을 하고 있고요. 기상 관측선에는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과학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장비를 탑재해서 운영을 합니다. 항공기는 그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도 같은 경로로 고도만 달리해서 매칭 플라이트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호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기존에 이제 항공기 구태영 연구관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고요.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 에어로졸 장비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특성, 크기 분포를 측정하는 OPC, 그리고 광학적 특성으로 파장별 광산량 계수와 파장별 광흡수 계수기를 탑재했습니다. 광산량 계수기는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SI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광흡수 계수기는 TAP라고 해서 트리컬러 업소션 포토미터 3색 흡수 감도계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많이 생소한 장비일 것 같습니다. 그 노아에서 2010년 정도에 디자인을 해서 지금 그렉텔사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장비이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광흡수 계수
RGB 파장에 대한 광흡수 계수기를 제법 정확하게 산출하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SP2가 있는데 SP2는 내화성 블랙카본을 수농도와 크기 분포를 측정하고 혼합 상태 연구가 가능하게 그 BC에 코팅된 빗대를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기상 2로 선박은 크지 않아요. 200톤급인가 작은 배인데 여기에 여기 정보 마크가 있는 이게 여기에서 선박의 그 배출물이 나오거든요. 에미션이 나오는 곳이고 배가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선수 쪽에 장비 컨테이너 2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샘플러의 경우에는 갑판 바깥에서 위치해놓고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돛대 위에는 스카이 레드미터, 선박용 스카이 레드미터를 측정을 했는데 선박용 스카이 레드미터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우리가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움직이면서 선 트래킹이 가능한 장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로 도입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 컨테이너 내부를 보면 좀 부피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장비는 실시간으로 대기 중의 가스산과 에어로졸의 이온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마가라는 장비고요. 컨테이너 위쪽에는 광학 입자 계수기를 설치해서 PM, 사이즈별 맥스 컨센트레이션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다시 내부를 보시면 여기 광산란 계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엔 광흡수 계수기, 그리고 위에 공기역학 입자 계수기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동감세 분광기라고 해서 CO2와 메탄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도 높은 장비가 도입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선박용 스카이레드 미터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항공관측은 말씀드렸듯이 이 P1, P2 구간을 왕복 운항하면서 고도 변화는 기본적으로 하층을 처음에 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층을 보고요. 하층이라고 하면 그 항공기가 제일 낮게 날 수 있는 구간이 1500피트, 450m, 그리고 1km 미만 900m로 설정을 해서 계단형으로 내려왔다가 남하를 했다가 다시 계단형으로 상승하면서 북상을 하는 이런 형태로 기본 루트를 짰고 그런데 그 위성에서 또는 예측 모델에서 고농도 플룸이 서해상에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고도를 4.5km까지 높여가지고 나선형 관측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플룸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북측 지점, 최북 지점에서 나선형을 한번 하고 P2나 P3까지 내려왔다가 상승하면서 또 나선형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측했던 사례들을 위주로 2가지 사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19년 5월 사례인데요. 이거는 연무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대기환경학회지 12월에 개재 예정입니다. 이 사례 선정은 그 위성 사진에서 보면 이 관측했던 기간에 산둥반도에서부터 한반도까지 서해상에 걸쳐서 하얗게 플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고농도 플룸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사례를 선정을 했고 이 다음날 관측 때 보니까 그 21일 날 있던 이 플룸이 북쪽으로 살짝 올라가면서 강도는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남쪽에 또 다른 플룸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22일 날은 2개의 플룸을 우연히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예측 모델을 보고 고농도가 나타날 것 같다 또는 고기압이 정체될 것 같다라고 해서 관측을 하긴 하지만 그 관측하기 전까지 플룸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측자가 타서 농도를 보면서 고농도 구간에 들어가서 고도를 변경하거나
위치를 살짝 변경하거나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마 그러진 못했던 것 같은데 우연히 남쪽 플룸 끝자락에 걸쳐가지고 고농도 관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주로 이 사례에 대해서는 항공과 선박 관측 자료들 위주로 에어로졸 플룸의 물리 광학 특성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때는 기본 관측으로 1500피트와 3000피트 사이, 450m와 900m 사이를 운항을 하기로 했었고, 물론 이 지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5km까지 일단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4.5km부터 4.5km 구간까지도 스캔을 한 번씩 됐습니다. 이때 실렸던 장비는 지상과 선박이 공통적으로 APS 20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한 장비가 실려 있고요. 항공기에서는 OPC 0.3부터 32마이크로까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항공기 인렛이 5마이크로 이하이기 때문에 5마이크로 이하의 입자 크기 분포를 관측을 했고요. 광산란 계수기는 세 지점 모두 PSI 4의 네킬로미터, 그리고 광업식에서는 100살로미터, 항공기에서는 팻이라는 장비 말씀드렸고요. 아쉽게도 이때 선박에서는 광업식에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선박에서 이온 성분을 관측을 했고요. 품질 관리는 지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광산란 개수, 광업식 개수의 품질 관리는 WMO 가우 지구대기 감시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0도씨 이하 표준 상태로 바꾸고 광산란 개수가 모든 각도를 스캔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트렁케이션 에러를 보정하고 계측 한계들 그리고 그 항공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럭츄에이션이 심해서 6초 이동 평균을 사용합니다. 6초 이동 평균을 다시 30초 평균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항공기에서 관측한 입자 크기 분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대 입자가 약간 있고요. 이 그림은 X축은 시간, 그리고 Y축은 입자 크기고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갈수록 고농도라는 뜻이고 수농도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볼륨 농도입니다. 질량 농도랑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박스친 부분이 플룸에 들어갔었던 구간입니다. 플룸의 이름은 그 북쪽에 있어서 N 그리고 21일에서 N21 플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플룸을 통과한 기간에 보면 조대 입자 농도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미세 입자의 농도가 확실히 다른 구간에 비해서 농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고도는 약 1km에서 3km 정도 되고요. 사실 이 고도는 목표 고도는 아니었지만 고도를 목표 고도까지 낮추는 시점에서 디텍트가 된 케이스입니다. 같은 시간에 항공기 관측하는 시간에 기상 위로 이 점선 박스 부분 안면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주로 조대 입자가 우세했고 미세 입자는 거의 디텍트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공 관측이 끝나고 그러니까 21일 16시 끝날 무렵이죠. 16시부터 이렇게 하얗게 박스 보이시나요? 여기 미세 입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안면도에서는 이 기간에 항공기 관측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미세 입자가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22일 자정이 됐을 때 고농도가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그 항공기에서 관측됐던 플룸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상 위로 그리고 안면도까지 영향을 줬던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시면 이렇게 조대 입자 농도가 높았습니다. 위성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위성에서는 아마도 미세 입자가 가득 찬 플룸만 보이는데 이때 그 관측이 있었던 이틀 전에 19일에 몽골에서 형사가 발언이 된 게 관측이 됐었고요. 이 구도를 보시면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조그만 빨간 도트는 형사가 관측된 지점을 표시하는 겁니다. 저기에 뒤쪽에 형사가 관측이 됐고 이 뒤에 생긴 북서풍을 타고 서해상으로 유입됐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발원지에서도 관측 지점이 많지 않고 농도도
아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목축으로 관측될 만큼은 아니었지만 서해상에서는 분명히 시그널이 나타났던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박에서 실시간 이온 성분 관측이 이루어졌는데요. 점점 21일 오후가 되면서 이온 성분의 농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에 있는 성분이 나이트레이트인데 나이트레이트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점은 스캐터링입니다. 방산란 개수인데 방산란 개수도 이온 성분의 농도 변동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에어로졸, 파인 에어로졸과 방산란 개수 당연히 에어로졸 때문에 방산란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관계긴 한데 이런 상관성을 확인한 게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같은 시간대에 입자 크기 분포를 보시면 미세 입자 농도가 증가할 때 나이트레이트 농도도 크게 증가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22일 다음 날에 N22 플룸이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고 강도는 약해져 보였고요. 남쪽에 또 S, 남쪽에는 22일 플룸이어서 S22라고 붙였는데 이 플룸 두 개가 이선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는 이 선 모양 경로대로 운행을 했고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플룸을 지날 때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기상 이로가 움직인 경우고요. 겹쳐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약간 밝은 색으로 농도가 살짝 올라갔고요. S플룸을 지나는 이 구역에서 또 고농도가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 있는 그림은 OPC로 관측한 입자 크기 분포, 부피 농도 분포입니다. 박스한 부분은 북쪽 플룸, 까만색 박스는 북쪽 플룸, 빨간색 박스는 남쪽 플룸인데 남쪽 플룸보다 북쪽 플룸에서의 미세 입자 농도와 그대 입자 농도가 약간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N 북쪽 플룸의 경우도 플룸을 지나지 않을 때보다 농도가 높지만 전일보다는 약간 감소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산란 계수, 화장별 방산란 계수를 보면 S 플룸, 남쪽 플룸에서 1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N 플룸의 경우도 190 정도로 해서 이 두 플룸의 방산란 계수는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르지 않다라고 분석이 됐고요. 그런데 반면에 방흡수 계수는 S 플룸은 8, N 플룸, 북쪽 플룸은 4로 방흡수 계수에 있어서는 2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단일산란 알베도를 보면 단일산란 알베도는 정의가 전체 방소멸 계수에 대한 산란 계수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단일산란 알베도가 크다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크다는 거는 산란이 많은 브라이트 에어로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단일산란 알베도가 낮을수록 업솔빙 에어로졸, 빛을 더 많이 흡수하는 다크 에어로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S플룸, 남쪽 플룸은 단일산란 알베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고요. 방흡수 계수가 컸기 때문에 북쪽 플룸은 단일산란 알베도가 높은 좀 더 밝은 에어로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성으로 보기에는 그냥 뿌옇게 보였지만 광학 특성을 들여다보니까 방흡수 계수가 달랐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원이 아마도 다를 것이다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봤더니 이 N 플룸의 위치, 북쪽 플룸의 위치, 남쪽 플룸의 위치를 보면 둘 다 황사 발원지를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경로는 조금씩 다르고요. 특히나 그 연직적인 이동 경로를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북쪽 플룸의 경우에는 대체로 높은 고도를 통과해 왔어요. 1km에서 5km 사이를 통과해 온 공기덩어리이고 그런 반면에 남쪽 플룸은 이 황사 발원지 주변에서는 5km 정도로 있다가 고도가 낮아져서 지난 이틀 동안 100m 이하로 낮은 고도에서 체류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플룸의 차이이고요. 또한 낮은 고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낮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체류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길이가 짧죠. 하루 동안 이동한 길이가 짧은 걸로 봐서 바람도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남쪽 플룸이 낮은 고도, 그래서 오랜 시간 체류를 했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의한 오염물,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북쪽 플룸과는 에어로졸 과정도 달랐을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입자 수농도 분포를 봤더니요, 볼륨 농도인데요. 크기별로 보니까 남쪽 플룸이 여기서 보면 조대 입자도 높았어요. 조대 입자 농도도 높았었고, 그리고 미세 입자 구간 중에서는 0.3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구간은 탄소 에어로졸이나 블랙카본이나 오거닉 카본이 많이 있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흡수가 강한 에어로졸들이 남쪽 플룸에 많이 있었던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황사도 마찬가지로 흡수가 다른 에어로졸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방흡수 계수가 더 높았던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서로 다른 지역 기원을 가진 두 개의 고농도 플룸을 관측했던 사례이고, 이 플룸들이 어느 고도에 있는지 확인을 했고, 또 그 입자 크기 분포로부터 서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도 관측 자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플룸이 지역 기온이 달랐기 때문에 물리적인, 과학적인 특성도 달랐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황사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작년 3월 28일, 9일 황사 사례로 6년 만에 황사 경보가 발표됐던, 5년 만에 전국적인 황사 경보, 수도권에서는 6년 만에 발표됐던 사례고, 이거는 대기환경학회지에 8월 후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황사는 사실 요즘에 사실 제가 다른 파일로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꾸 애니메이션이 걸려가지고 조절할 수가 없는데,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PDF로 미세먼지 센터 웹에는 올라갈 텐데요. 나중에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중국의 황사 지수예요. 조금만 넘어가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중국에서 가장 큰 황사 발원지가 타클라마칸과 고비 사막이거든요.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지역에 황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지난 55년간의 트렌드. 되게 죄송한데 이거 너무 제가 어제 발표 자료를 보냈는데 혹시 PDF로 변환해가지고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애니메이션이 막 자동으로 실행돼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오주선 박사님 혹시 올려줄 수 있나요? 네. 자동으로 가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림을 얼핏 보셨겠지만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이 감소 추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55년간 중국의 주요한 발원지인 타클라마kan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이미 발표가 됐고요. 특히나 1980년 이후에 발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황사 일수가 2015년 이후에 뚜렷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작년에 통계적으로 황사 일수가 10.8일로 기록이 됐고 평년값이 2.4일이거든요. 지난 과거 30년의 평년값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만큼 황사 발원이 많았습니다. 최고 농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로 3000 가까이 기록된 적도 있고 PM10 농도가요. 1000 이상이 넘는 농도가 2010년까지는 한 번 이상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황사 경보도 한 번에서 3번 정도 기록이 됐었는데 2010년이 지나고는 황사 경보가 2015년에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년 만에 2021년 작년에 황사 경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관측의 경우는 기간만 21년 3월이고 공역이나 분석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황사 발원지의 기상 특성을 보시면 그 몽골의 북쪽에서 저기압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오전에 보내주신 PDF 자료 지금 공유해드리면 될까요? 지금 슬라이드 쇼가 안 나와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 다 지나서요. 그래서 저기압에 동반한 이제 골이 있었고, 이런 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저기압 뒤쪽에 등 고도면인데, 파란색이 등 고도면인데, 등 고도면이 굉장히 조밀해서 강풍이 불 수 있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등 온면인데요. 등 온면이 능 모양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강풍이 강한 지역에서는 등 온면과 등 고도면이 수직으로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교차를 한다는 것은 이 공기가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경합 불안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등 고도면이 조밀하기 때문에 강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공기가 불안정하니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이 황사가 발원하기 직전 일주일간의 발원지를 한번 보면은 왼쪽이 기온 편차입니다. 평년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평년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발원지 기온이 높았어요. 그래서 기온이 0도씨 이상 8도씨까지 이르렀는데 기온이 왜 중요하냐면 발원지가 겨울 동안에 영하 마이너스 30도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람이 불더라도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발원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는 눈이 쌓여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발원이 억제되는데 기온이 0도씨 이상으로 풀려버리면 땅이 다 녹고 눈도 녹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원할 수 있는 토양 조건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른쪽 부분은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은 이 지역이 워낙 건조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 기간엔 특히 강수가 거의 없이 1mm 이하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없었을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원지가 고온, 건조했기 때문에 바람이 강풍이 불고 경합 불안정이 형성이 되면 황사가 높이까지 부유해서 장거리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상인기도인데 지상인기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황사 관측 지점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황사가 이동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26일 날 황사가 발원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지나니까 그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한반도의 2배에 이르는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을 했고요. 이 저기압이 점점 발달하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후면에 북풍이 형성이 되면서 황사가 이 길을 따라서 중부까지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29일 3시에 북서풍을 타고 들어옵니다. 서풍을 타고 들어오고요. 그 황사가 우리나라 유입될 당시의 후방 궤적을 보면 이 서해상에서는 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마침 우리가 서해상에서 기상 1호 관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상 1호 관측 지점이 여기 주황색 표시한 지점이고요. 백령도보다 40km 남쪽 부근에서 요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야간이라서 관측을 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상태 요박이라고 하는데 요박을 하는 기간에 저는 지상에서 황사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황사 예보관으로도 활동을 해서 황사 예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에 남아서 이 PM10 농도는 실시간으로 저희 기상청 내부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28일 밤 8시가 되자 갑자기 PM10 농도가 10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황사가 들어오나 보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를 이제 튀는 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관측을 하고 있는 OPC에서 산출한 PM10 농도도 확인을 했고 역시나 1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서풍이 불고 있어서 통상측인 청도 지점의 PM10 농도도 확인을 했습니다. 청도 지점의 농도가 4시간 간격을 두고 기상 1호의 변동과 거의 똑같이 농도가 상승하는 기울기도 똑같고요. 최고 농도도 거의 유사하게 관측이 돼서 청도만큼 기상 1호에도 그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 수준으로 1200을 넘지 않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관측 자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때 예보관실에 이런 상황을 전달을 하고 황사 특보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황사 특보는 2시간 동안 PM10 농도가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특보를 발표를 하고 이런 상황을 전달해서 특보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경열비도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농도가 관측이 되면서 특보가 충남 서해안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해치가 있기 때문에 서울 농도를 같이 비교를 했는데 이때는 확산이 되어서 그랬는지 기상 1호만큼 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역시나 800에 가까운 값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질문을 하는 부분이 서울은 3월 29일 아침부터 농도가 올라가서 피크가 한 번 있고 다음날 또 한 번의 피크가 기록이 돼요. 황사는 한 번 유입이 됐었는데 왜 2번의 피크가 나타나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황사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이고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들은 지표 부근으로만 이동하진 않아요. 고도가 높은 부분까지 얘가 들어가야지만 멀리까지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바람이 지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이 유입이 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높은 고도에서 먼저 관측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기상청에서 관악산 632m와 기상관측소 송월동 두 지점에서 PM10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봤던 모든 사례에서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이 들어올 때 특히 황사가 들어올 때는 관악산의 PM10 농도가 먼저 상승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21년 3월 29일 황사의 경우에는 파란색이 송월동, 주황색이 관악산인데 관악산의 농도는 0에 가까운 낮은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송월동만 먼저 100 넘어서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달랐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지표 부근에 이게 야간에 유입이 되면서 역전층이 형성될 때 그 역전층 아래로 지표 부근으로 굉장히 두껍게 낮은 고도의
황사가 다 압축이 됐었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표 주변에 갇혀서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29일에 해가 뜨는 6시 이후에 보면은 PM10 농도가 다시 증가를 합니다. 관악산의 경우 증가를 하고요. 홍월동의 경우에는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낮 동안에는 홍월동과 관악산의 PM10 농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관악산의 농도는 다시 감소를 하고 홍월동의 농도는 다시 증가해서 두 번째 피크가 보이게 된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PBL 하이트의 높이와 굉장히 큰 상관성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서울대에서 관측한 라이다 자료로부터 산출한 PBL 하이트입니다. 그 황사가 유입될 당시에 PBL 하이트는 산출이 안 됐고 해가 뜨면서 PBL 하이트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일몰 이후에 200m, 300m로 낮아진 걸 확인을 해서 이 PM10 시대의 농도 변화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관측한 라이다를 보면 3월 29일 황사가 유입될 당시에 아주 지표적으로 두껍게 농도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표 부분에 에어로졸이 압축돼 있었고 그래서 역전층 때문에 굉장히 피베라이트가 낮아서 라이다 자료로 피베라이트 산출이 되지 않았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PDF로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중지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어느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페이지 넘기는 게 안 되는 거죠? 예. 예. 좀 더 앞에. 네, 여기입니다. 네. 이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한 장 더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에 황사가 들어올 당시에 굉장히 그 지표 부분에 두꺼운 시그널이 보이고 그 이후에 해가 뜨면서 신호는 점점 낮아지고 고도는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 그림은 그 황사를 판별할 수 있는 비평광도라는 요소인데요. 이게 2km까지 거의 비평광도가 보이기 때문에 2km까지 황사가 존재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선박에서 관측된 에어로졸 특성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입자 크기 분포예요. 왼쪽 Y축이 입자 크기고 빨간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고농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황사가 들어오기 직전에 B2, 비포 더스트 이 기간에 얻는 미세 입자가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구간에서 고농도를 관측이 됐습니다. PM10의 경우는 최고 농도가 1384까지 기록이 됐고요. 방사능 계수는 보시면 그 농도가 839라고 되어 있는데 농도 굉장히 높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오른쪽의 스케일인데 스캐터링 옹스트롬 익스포넌트라고 해서 산란 옹스트롬 지수인데요. 산란 옹스트롬 지수가 의미하는 거는 옹스트롬 지수가 낮을수록 조대 입자가 우세하고 클수록 미세 입자가 우세하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보면 옹스트롬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방사능 개수를 가지고도 입자 크기가 교대 입자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해서 입자 크기 분포랑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광흡수 개수입니다. 광흡수 개수는 52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 광흡수 개수가 높은 이유는 황사는 토양 성분이잖아요. 토양 중에 황화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자외선 영역의 흡수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짧은 파장일수록 흡수가 높아요. 이 세 파장이 보면 450, 550, 700인데 450의 흡수가 다른 파장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걸 알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흡수 옹스트롬 지수 AAE라고 쓰는데 이게 3까지 이르렀습니다. 황사가 왔을 때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황사가 오염물질과 혼재되다 보니까 황사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광학 특성의 경우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방사능 개수뿐만 아니라 옹스트롬 지수, 산란 옹스트롬 지수가 아주 낮고 0.26수준으로 낮고 광흡수 개수가 뚜렷하게 높은 굉장히 황사의 광학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옹스트롬 지수들은 황사 발원지에서 관측된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이런 뚜렷한 광학 특성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로 강한 황사의 광학 특성을 보인 연구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맨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온 성분의 시계열 분포인데요. 황사가 유입되면서 이 완만한 구름처럼 보이는데 토양 기원인 칼슘입니다. 칼슘 성분이 높아졌고 그와 함께 인위적 기원인 질산염과 황산염 성분도 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산란 옹스트롬 지수와 흡수 옹스트롬 지수를 가지고 유형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래서 황사 기간에 빨간색은 짙은 황사, 그레이는 옅은 황사인데요. 그리고 그 같은 영역에서 항공 관측한 에어로졸들의 유형 구분을 보면 이 믹스트 더스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으로 판별이 됐고 더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더스트라면 좀 더 그 옹스트롬 익스포넨트가 작아야 되는데 이보다는 살짝 크고요. 그래서 혼합된 형태의 황사라고 판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사 직전에 파란색 이 부분인데 파란색은 미세입자가 우세했던 기간이거든요. 미세입자가 우세했던 기간은 BC가 도미네이트한 BC가 우세한 입자 형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 아래 보시는 그 슈마이서라는 레퍼런스에 있는 보면 거기 이제 안면도의 광학 특성도 광학 특성을 가지고 유형을 구분했는데 이때도 BC가 도미네이트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해상에 존재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이나 안면도에 존재하는 그 에어로졸 광학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정량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정성적으로는 유사한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다음에 그 시간에 그 위성 이미지인데요. 기상 1호는 이제 서피스니까 농도가 가장 높았고 PM 농도가 항공기로 했을 때는 그 기상 1호가 있는 부분에서 역시나 농도가 높았고요. 이때 고도를 보면 1km, 900m 구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도는 36도 부근이었고요. 다음. 입자 크기 분포는 이때 황사 사례였기 때문에 선박이나 안면도에서는 아주 높은 농도로 고대 입자가 우세하게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그 사이즈 컷이 5마이크로 이하기 때문에 이 수준의 농도는 아니었지만 관측한 구간 대부분에서 조대 입자가 관측이 됐습니다. 다만 그 위치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농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고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황사가 균질하게 분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개수의 경우도
선박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산량 계수가 파장별로 값이 보통은 일반 에어로졸의 경우에는 파장 의존도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비황사처럼 그 파장이 커질수록 광산량 계수는 감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황사의 경우에는 이 비저블 파장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입자들, 마이크로 사이즈의 입자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비저블에서의 광산량 계수 파장 의존도를 가지지 않아요. 그게 옹스트롬 지수와로 대변이 되는 거고요. 보면은 광산량 계수가 3개가 딱 붙어 있거든요. 3개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광산량 계수가 마이너스 0.01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이 됐고 선박에서보다 훨씬 더 뚜렷한 황사의 특성을 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고도별로 그 스캐터링과 업소션, 광산량과 광흡수의 연식 분포를 보면 두 개가 굉장히 일치하는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농도가 가장 높았던 36도 900m 지점에서는 광산량 계수가 500이 넘었어요. 이거는 같은 시간대에 암연도하고 기상위로, G라고 있는 데는 기상위로, A는 암연도인데요. 이들에서 관측한 농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표보다 이 900m 상공에서 황사 특성이 더 뚜렷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21년 3월 28, 29일 서해상의 고농도 황사 사례를 분석을 했고 이때 발원지 상태가 황사가 발원하기 굉장히 좋은 토양 조건, 기상 조건, 바람 이런 것들이 불었었고 유입이 되면서 역전층 때문에 피계를 굉장히 낮았고 그 때문에 지표 부근에 입자들이 갇혀서 들어왔다. 그리고 물리적인 과학적인 특성들이 황사 발원지 수준으로 보였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항공 관측을 통해서 고도 5km까지 황사가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도별, 위도별로 황사 농도가 다른 걸 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여기까지 그 항공 관측, 입체 관측 사례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은 이제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기후변화 감시소 운영을 맡고 있어서 저희 감시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반응가스, 에어로졸, 성층권을 둔 자외선, 대기복사, 강수화학에 대한 다양한 측정을 하고요. 총 37가지 요소를 감시를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는 자료가 잘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 WMO에서 기상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품질관리 절차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 자료들은 저희 자체 규정에 따라서 정도검사 교정 등을 통해서 자료 품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저희 비교뿐만 아니라 국제 적합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WMO의 세계표준센터라는 걸 운영하는데 세계표준센터에서 분야별로 적합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국제비교 실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복사 같은 경우에도 세계복사센터 스위스에 가서 하고 에어로졸도 독일에 있는 표준센터에 가서 기준 장비와 비교를 해오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저희 연구자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모두 개방을 합니다. 모두 개방을 해서 국내도 개방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기후정보 포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점차 확대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지구대기 감시 보고서 매년 발간하는 이걸 통해서 관측값의 추이나 값들을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 세계 자료센터라고 해서 분야별 자료센터에 대부분의 자료를 등재합니다. 그래서 등재를 하면 올리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센터에서도
과학자가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해서 이상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자료 품질이 좋다라고 할 경우에만 등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승인 통계라고 해서 국가 통계 포털에 통계청 사이트에 올리는데요. 이거 역시 통계청에서 자료가 품질이 괜찮은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거쳐서 국가 승인 통계로 올리는 기후변화 감시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가 승인 통계로 자료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연구자분들께서 저희 어떤 자료가 활용이 가능한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고, 어떤 목적이든지 필요하실 경우에 안면도, 부산, 울릉도, 포항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협업도 환영을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